여러분은 가족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매일 함께 살아도 서로의 마음속에 숨겨진 어둠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 이야기는 평범한 가정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비극을 담고 있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의 예상치 못한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한 파장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강지훈입니다. 제주도에서 리조트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커리어와 행복한 가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출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모든 일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주 토박이 부모님은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셨고, 저는 근처 리조트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후 어머니는 외로움 속에서도 강인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표면적인 것이었죠. 서울 출신인 제 아내는 시어머니를 돕겠다며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효심 깊은 며느리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의 이야기가 서로 달랐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긴장감이 우리 가족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 말입니다. 리조트 확장 프로젝트로 해외 출장이 잦아지면서 저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문화적 차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그것은 제가 간과한 큰 실수였습니다. 제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 집에서 마주한 광경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제 가족에게 일어난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이 사연이 당신의 가족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제 고백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 가족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시작되었고, 저는 리조트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걸려온 여동생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제주도의 전통 방식으로 치러졌고 많은 조문객들이 아버지를 추모하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강한 척하셨지만 슬픔을 감출 수 없으셨습니다. 아버지와 40년 넘게 함께 살아오신 어머니에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셨지만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장남으로서 저는 가족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누나와 남동생, 그리고 저는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은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어머니 집에 가고 누나는 자주 전화를 드리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 댁에 들러 아버지가 하시던 게스트하우스 관리를 도와드렸습니다. 특히 제 아내 수진이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며 자주 어머니 집에 다녔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바쁜 와중에 수진이가 어머니를 챙겨주는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은 항상 함께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같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하고 저녁에는 두 분이 마당에 앉아 제주의 보리차를 마시던 그 일상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셨지만 한 번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거나 아버지의 옷을 만지작거리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머니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관리도 다시 시작하셨고 가끔은 이웃 해녀들과 바닷가를 거닐기도 하셨습니다. 11월로 접어들면서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아버지의 부재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도 조금씩 생활의 활력을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남동생은 주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뵈었고, 누나는 거의 매일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 역시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 집에 들러 게스트하우스 관리를 도와드렸습니다. 11월 초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그날따라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새로 심은 감귤나무가 있었고 집 안에는 정갈하게 청소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주시며 아직은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 보면 걱정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어머니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고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저는 리조트 확장 프로젝트로 바빠졌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와 자주 시간을 보내며 도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긴장감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도 아버지가 남기신 빈자리를 채우려는 노력을 계속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꾸셨던 정원을 돌보고 손님들에게 제주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상 속에서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자주 방문했지만 사실 그녀의 방문이 어머니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저에게 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수진이가 자주 와서 도와주는데 서울 말씨가 제주 손님들이랑 소통하기 힘들어 보이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어딘가 모를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수진 사이의 갈등이 단순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큰 장애물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차갑게 대한다고 느꼈고 어머니는 수진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함이 결국 큰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주도의 성수기가 도래하면서 리조트는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오는 단체 관광객들이 많아져 외국어 통역과 특별 서비스 요청까지 직접 챙겨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 매달렸고 가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에 몰두하면서도 어머니와 수진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깊게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나름의 일상을 되찾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손님들에게 제주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며 바쁘게 지내셨지만 그 와중에도 수진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셨고 수진은 어머니가 자신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자주 저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차갑게 대한다고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진의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야기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 같다고 했고 그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직접 뵐 때는 전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고 게스트하우스 예약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어머니와 수진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았고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리조트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저는 가정 문제를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수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있었지만 그에 대해 깊게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고 그로 인해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어 갔고 그로 인해 가족 내 긴장감은 고조되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여전히 제주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어머니와 수진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런 갈등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리조트 확장 프로젝트로 바쁜 와중에도 가족의 문제가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바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아 최대 관광 박람회에서 제주 오션뷰 리조트를 홍보하고 일본 투자자들과 미팅을 진행하는 빡빡한 스케줄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중에도 어머니와 수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첫날 저녁 호텔방에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일본은 어떤지, 날씨는 좋은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댁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특별히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어딘가 말을 아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박람회장에서 일본 최대 여행사 대표들과 미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오늘 무서운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자신을 못 알아보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낯선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며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상태가 심각한 것은 아닐까요? 어머니가 약을 제대로 드시고 계신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가벼운 우울증으로 약을 처방받으셨지만 어머니는 약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종종 거르곤 하셨습니다. 수지는 약통을 찾아봤는데 거의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약을 안 드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약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는 억지로라도 어머니가 약을 드시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날 도쿄 시내의 한 호텔에서 투자 설명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금 어머니 댁에 다녀왔는데 약은 확인했지만 거의 안 드신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나는 어머니가 수진이에 대해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약을 빼앗았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약을 빼앗았다고? 누나는 처음에는 어머니가 착각하시는 줄 알았지만 약통을 찾아보니 정말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진은 어머니가 약을 안 드신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수진이 약을 빼앗았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그날 저녁 수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자신이 어머님 약을 가방에 넣어뒀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제때 드시게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약 먹는 걸 거부하셔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수진이 어머니의 약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처음에는 약이 그대로 있다고 했다가 지금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을 바꾼 걸까요? 출장 마지막 날 저는 급하게 일정을 마무리하고 예정보다 일찍 귀국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제주행 비행기를 타기 전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만 여전히 받지 않으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누나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나는 어머니 집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전화를 안 받으실까요? 수진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누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착했지만 문이 잠겨 있고
이웃 할머니가 어제부터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제주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동안 저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제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이웃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나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수진이 어머니 집에 들어가는 것을 이웃이 목격했습니다. 그 후 저녁 무렵에는 수진이 혼자 나오는 것을 보았지만 어머니는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웃이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진을 찾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을 뒤지고 거실을 살펴봤지만 수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침대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쪽지에 미안하다며 잠시 혼자 있을 거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수진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최악의 상황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 경찰과 함께 집 안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엌 정지문 앞에 서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주 전통가옥의 부엌 아래에는 정지라 불리는 공간이 있는데 보통은 식재료나 도구를 보관하는 저장고로 사용됩니다. 경찰에게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그 안에 계실지도 모른다고. 경찰은 즉시 도구를 가져와 자물쇠를 제거했습니다. 정지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 손전등을 비추자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지바닥에 웅크린 채 누워 계셨습니다. 몸은 낡은 이불로 덮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을 쉬고 계신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미약하게나마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어머니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동안 왜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어머니의 상태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심각한 탈수 상태였고 저체온증과 영양실조 증상을 보였습니다. 몸 곳곳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이는 폭행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커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경찰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공항과 항만에 수배령을 내리고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경찰의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있었지만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가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말을 믿지 않고 제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해서.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상처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 제 이름을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는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낯선 사람, 특히 여성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보이셨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오면 몸을 웅크리고 떠셨습니다. 남동생 민호가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민호는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형, 어떻게 된 거야? 수진 누나가 왜 이런 짓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어머니 말을 더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민호는 어머니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민호를 보자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가장 어린 민호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이 목포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육지로 도망치려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수진을 제주로 압송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진이 잡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5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수진을 마주했습니다. 유치장에 있는 수진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후회나 죄책감이 아닌 오히려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은 차갑게 웃으며 제가 수진의 고통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머니처럼 자신을 무시했다고, 시어머니가 자신을 딸처럼 대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그녀의 심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수진은 심각한 망상 장애와 편집증을 가지고 있다는 정신과 소견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어머니와 제 관계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점점 커져갔고 결국 어머니를 제거하려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에서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를 감시하는 사진들, 그간 그녀의 심정이 담긴 일기들. 수진은 단순히 어머니를 학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신체적 상태는 점차 나아졌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공포에 떠셨고 낯선 여성이 다가오면 온몸을 떨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 끔찍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진이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게 행동했다고, 제가 출장 간 첫날 저녁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니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웠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정지안이었다고. 어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수진은 어머니의 음식에 수면제를 타서 정신을 잃게 한 후 정지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거의 물과 음식을 주지 않았고 가끔 찾아와 모욕적인 말과 폭력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수진의 왜곡된 사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현실과 단절된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녀는 특수감금죄와 상해죄,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받아 형량은 줄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진의 과거가 더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가정 문제를 겪었고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결혼 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재현되면서 점점 더 심각한 망상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잦은 다툼과 이혼으로 인해 수진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했고 그녀는 항상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수진에게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겼고 그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은 제주도로 이주한 후 낯선 환경과 새로운 가족 관계 속에서 극도의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하고 북적이는 생활을 그리워하며 제주도의 조용하고 전통적인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어머니와의 갈등을 떠올리며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진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고 외로움과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된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압박감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시어머니의 행동을 위협적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이 커져갔고, 결국 그것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심리 전문가는 수진이 병적 질투와 대체 대상에 대한 분노 전이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상처를 시어머니에게 투사하고 남편인 저와 어머니의 관계를 왜곡해서 보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설명이 수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용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고통은 너무나 컸고 그 트라우마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더 이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너무 많은 공포의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지가 있는 부엌은 절대 들어가지 않으셨고 그 앞을 지나갈 때도 몸을 떠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머니의 집을 매각하고 어머니는 남동생 민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요리사로 일하면서도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민호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뵀지만 처음에는 어머니가 저를 보면 불안해하셨습니다. 아마도 제 얼굴이 수진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셨습니다. 전문 상담사의 도움으로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셨고 가족들의 지지 속에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 가셨습니다. 특히 민호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드시며 점점 건강도 회복되셨습니다. 수진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리조트 일을 잠시 내려놓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한 달간의 휴직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일 남동생 민호의 집에 머물며 어머니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오고 계셨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에 공포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들으면 극도로 불안해하셨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셨습니다. 민호는 요리사답게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어머니의 체력 회복을 도왔고 저는 매일 어머니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숨겨진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수진이 어머니를 해치려 했던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정지에 가둔 후 굶겨서 자연사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노트를 읽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은 단순히 어머니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수진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그녀가 심각한 망상 장애와 편집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제 관계를 왜곡해서 보았고 자신이 어머니에게서 저를 구출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수진의 왜곡된 사고는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어머니를 제거하려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행위는 여전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남긴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저는 경찰과 함께 수진의 행동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면서도 어머니의 회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잃지 않으셨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이제는 네가 더 이상 나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수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야.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저는 시간을 더 내어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버지의 추억을 나누며 웃고 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어머니의 옆에서 그녀의 결정을 지지하며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게스트하우스를 다시 운영하기로 하셨고, 저는 그 일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니는 제주 전통의 맛과 문화를 손님들에게 전하는 일을 통해 자신만의 힐링을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강인함과 용서의 마음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수진의 재판이 끝나고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특수강금 및 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저는 그녀 역시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정신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가족 간의 소통에 더욱 신경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리조트에서의 업무에 다시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수진의 일은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가족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그것이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실수와 경험을 하지 않도록 오늘 저의 사연을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